반갑습니다. 태백산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서양 근대 철학 존 노크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존 노크의 양력에 대해서 함께 먼저 보시면은, 존 노크는 1632년에 태어나서 1704년까지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영국 경험론의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생득관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생득관념, 본유관념. 인간이 가진 모든 관념은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며 원래 백지 상태인 마음에 써 넣어진 것이라고 왔습니다. 홉스와 달리 인간의 자연 상태를 질서 있는 상호 부조의 상태로 봅니다. 근대 부르주아 정치 체계를 정치 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통치에 관한 두 가지 논고, 인간 오성령 등이 있습니다. 이상이 노크의 양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저서 및 그의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의 근본 과제는 인식론이라고 로크는 생각했습니다. 철학의 근본 과제는 인식론이다. 위대하지 않은 철학을 한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존 노크. 홉스의 후계자가 로크입니다. 로크는 플라톤 철학에서 벗어나 경험론의 전통을 확립한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노크가 살던 때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홉스 시절에도 일어났죠. 그 결과 절대 왕정에서 벗어나 입헌 군주제와 의회 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영국 경험론은 시민들의 자기 주장을 위한 이론의 기초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영국 경험론은 시민들의 주장을 위한 이론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때 나온 것이 오성입니다. 노크는 인간의 기본 능력을 오성으로 보았습니다. 오성이란 사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오성이란 사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 기억해 두시죠. 오성이란 사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가장 큰 존 노크의 핵심 사상입니다. 오성, 사물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다. 그는 경험론의 원리로 시민사회의 철학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크는 근대 시민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철학자로 알려집니다. 로크는 근대 시민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철학자다. 사회계약설과 더불어 자유주의 이론으로도 그는 철학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사회계약설은 홉스의 사회계약설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민주사회의 길을 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자유주의 이론은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미국 헌법도 그의 자유주의 이론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로크의 자유주의 이론은 현대 자유민주국가를 이해하는 데 절대로 중요한 요소다. 미국 헌법도 로크의 자유주의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핵심 사상이게 되겠습니다. 위대하지 않은 철학을 한 위대한 철학자라고 이렇게 해서 말할 수가 있겠죠. 인간의 모든 지식은 경험에 의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은 경험에 의해 근거한다. 로크가 플라톤 철학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까닭은 플라톤의 생득설, 즉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는 전제부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생득설은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는 전제. 존 노크는 이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백지설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탁월한 마음은 하얀 백지와 같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백지와 같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며 성장하면서 경험에 의해서 선하고 악해지는 것이다. 아주 어린아이를 보세요. 태어날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온
지식이 있었던가요? 그래서 그의 대표자 인간 오성론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생득설을 거부하고 백지설을 주장한 존 로크. 인간은 타고난 마음은 하얀 백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오성론은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관념을 어디로부터 얻는가? 우리 감각이 전달해 주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 먼저 첫 번째 의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데카르트는 만인에게 본유, 관념이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그럴까요? 만약 이런 관념이 있다면 어린 아이에게도 찾아볼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보편적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유 관념 속에는 이데아가 들어있거나 플라톤이 주장한 적어도 공리의 관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공리의 관념은 데카르트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합의하는 원리는 좀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알게 된 모든 사실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뜨겁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경험을 통해서죠. 이런 입장에서 보면 선천적으로 본유 관념이 존재한다는 합리론은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관념도 없이 태어나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게 되는데 이 지식만이 참입니다. 이러한 경험주의적인 태도는 이미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먼저 감각 속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것도 의식 속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감각적 경험, 후천적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 관념이라면 이데아스, 이 관념은 플라톤의 이데아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의 감각이 전달해주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노크는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감각이라는 외적 경험과 반성이라는 내적 경험을 통해서 단순 관념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즉, 감각 기관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면 거기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듯 단순 관념은 사물에 의한 자극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단순은 말 그대로 우리 의식이 외부의 사물에 단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더 이상 단순한 요소로 분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단순 관념에 대비되는 복합 관념은 하나하나의 단어를 결합해 문장을 만드는 것처럼 단순 관념을 다양하게 결합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예컨대 신이나 인간 같은 보편 관념은 모두 복합 관념입니다. 데카르트는 신이 완전한 보편 개념을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크가 보기에 보편 개념은 인간의 경험적 지식에서 불완전성을 제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보편 개념은 우리의 사고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명목일 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합 관념은 우리의 사고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짓일 수도 있지만 단순 관념은 한갓 공상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존재하며 우리에게 정말로 작용하고 있는 사물들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참이라는 얘기죠. 경험이나 관찰에 잘못이 있어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경험적 사실도 있습니다. 이것을 로크는 물질적 실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실체는 아무리 모습이 바뀌고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본질을 가리킵니다. 실체, 아무리 모습이 바뀌고 다른 것처럼 보이더라도 변함이 없는 본질을 실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아닌 물질에도 불변하는 것, 성질이 있다면 그것을 물질적
실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드는 사례가 태양입니다. 지금 태양볕이 뜨겁다. 아니다. 지금 태양볕은 서늘하다처럼 태양볕에 대한 경험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태양은 하나라고 누구나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변하는 경험은 우리의 경험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곧 우리 감각적 경험 바깥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로크는 단순 관념이 우리 바깥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며 이것이 물질적 실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대상에 대한 지식은 여기서 태양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식을 얻는데 이 단순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것, 태양이 물질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지식은 태양볕이고 이 단순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질적 실체인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적 실체가 있다 하더라도 태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태양을 배고플 때는 막대 사탕으로, 어떨 때는 비행 접시로, 또 밖에서 놀고 싶을 때는 축구공으로 본다면 올바른 인식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태양은 항상 태양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물질적 실체 외에 불변하는 인식 주체 또한 있어야 합니다. 물질적 실체 외에 불변하는 인식 주체. 이를 로크는 정신적 실체라고 부릅니다. 물질적 실체와 정신적 실체. 결국 로크는 물질과 정실이라는 두 개의 실체를 받아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태양이라는 물질적 실체와 물질적 실체 외에 불변하는 인식 주체, 이걸 정신적 실체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실체. 존 로크의 두 개의 실체. 로크는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는 까닭은 사물이 인식 주체와 상관없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로크는 제1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하는 성질은 제2성질입니다. 사물이 인식 주체와 상관없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사물이 인식 주체와 상관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로크는 제1성질이라 하고, 그리고 주체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는 성질은 제2성질이다. 제1성질은 크기, 모양, 운동, 정지, 수, 무게 같은 것으로 우리 모두 의견이 일치하는 것들입니다. 제2의 성질은 소리, 색깔, 맛, 향기 같은 것으로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 책상은 네모 반듯하다 라고 하면 제1성질, 이 책상은 노랗다 라고 하면 제2성질입니다. 그렇다면 노크의 사물이 타고난 성질, 본유 성질은 데카르트의 본유 관념과 무엇이 다를까요? 데카르트가 인간에게 있다던 본유 관념을 사물에게로 넘긴 것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로크는 데카르트의 본유 관념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펼쳤는데 결과는 참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되었습니다. 냇가에 흐르는 물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 이번 주제입니다. 노크는 경험자로서 높은 평가를 받지만은 사회 계약론자로도 그 못지않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사회 계약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로크는 우선 홉스의 사회 계약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섭니다. 홉스의 말처럼 인간은 이기적이고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로크가 보기에 인간은 원래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과연 국가가 없는 무정부 상태에서 만인은 만인을 상대로 싸우기만 할까요? 때로는 양보하고 지킬 것은 지키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생명, 건강, 자유, 재산을 침해해서 안 된다는 자연법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크가 상상하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은 원래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이때의 자유는 앞서 말한 노소의 사회 계약에서 말하는 속박되지 않는 자유보다는 경제활동의 자유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노크에게 인간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 자연을 채취하거나 가공해 재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노동, 재산, 소유, 이것이 근대 재산권의 이론의 기초가 됩니다. 노동해서 재산을 모으고 소유하는 것, 이것이 재산권의 이론. 문제는 능력의 차이가 재산의 차이로 나타나고 남은 재산을 시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갈등은 남의 재산을 탐내고 강탈하면서 발생합니다. 결국 도둑질과 살인이 일어나고 전쟁 상태로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의 자연법을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공통의 권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연 상태에는 자연법을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공통의 권력이 없다. 이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끊임없는 공포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국가나 군주 등의 공권력에 처벌권을 위탁하는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하는 까닭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생명과 안전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사회계약을 하는 까닭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다. 그런데 국가가 시민의 뜻과 달리 권력을 독점하면 어떻게 될까요? 홉스는 개인의 저항 권리를 부정하지만은 노크는 공권력이 개인의 소유권이나 자유 등을 침범하면 국가나 군주에게 저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표자에게 정치를 맡기고 상권 분립에 의해 국가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회 계약서이지만은 여러 가지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계약에 서명한 적이 없다라고 강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에게 사회계약을 이유로 어떤 동의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회계약설이 정당화될 수 없는 신화에 불과하며 호구에 대한 호소에 다름이 없다고 비판까지 합니다. 사회계약설은 가설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를 반박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언의 합의 또는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크의 사상을 알아봤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사항: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이기적이지만 인간 본연의 이성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존재라고 말하는데, 경험론자인 홉스가 합리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이성을 강조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답변사항: 중세 후 이성을 강조하는 사상가들에게서 크게 두 가지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의 힘을 활용해서 삶을 풍요롭게 할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해보자는 흐름이고, 또 하나는 신앙을 대신해서 이성의 위치에 대해서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근거를 찾아보자는 흐름이었습니다. 전자가 경험론이고 후자가 합리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모두 이성을 신뢰한다는 사실입니다. 과학 발전의 경험을 도모하자는 것이 경험론이고,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근거를 찾아보는 것이 합리론이다. 둘 다 이성을 신뢰한다는 점. 다만 합리론은 데카르트에게서 볼 수 있듯이 인식의 확실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며, 경험론은 이성을 통해서 얻는 지식의 효용성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론자 홉스 역시 자기 보존은 이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힘의 추구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인간 존재를 기계적으로 끊임없이 운동하는 자연물의 하나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홉스에게 이성 능력이란 욕망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도구적 합리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
그렇다면 다른 경험론자들도 이성을 신뢰한다는 말인데 노크에게는 그런 느낌을 별로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상 로크의 이성에 대한 생각은 자연법 사상에 잘 나타납니다. 자연법이란 이성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목소리와 동일하다. 인간은 자연법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때때로 인간은 자연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짓게 되는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이미 이성을 잃었으므로 인간이 아닌 난폭한 동물과 다름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공정한 심판자, 입법부와 정부를 선출해 법의 처벌권의 수행을 맡기게 된다. 이렇게 로크에게는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의 인간들은 이성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라고 로크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존 로크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버클리 편인데 내용이 짧아서 계속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클리의 양력. 영국의 성직자로서 경험을 토대로 기독교를 정당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모든 관념은 지각으로부터 생겨난다고 주장한 철학자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라는 말은 우리의 지각을 떠나서는 바깥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지각만으로는 세계가 존재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모든 존재들을 지각하고 있는 신을 도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조서로는 인간 지식의 원리에 관한 논고가 있습니다. 버클리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버클리. 경험론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한 철학자입니다. 조지 버클리. 1685년에 태어나서 1753년까지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으로 대학 교수를 하다 성공의 주교가 된 성직자입니다. 그의 이름을 딴 도시와 대학교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생길 정도로 유명합니다. 버클리 대학교. 그는 성직자답게 당시 자연과학을 배경으로 판치던 무신론, 이신론은 성경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기독교 사상으로 신앙 내용을 오로지 이성적인 내용에 한정시킨 것을 말합니다. 유물론, 자유사상에 대항해 기독교를 옹호하고 경험론을 이용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또 영국의 고전 경험론을 대표하는 철학자답게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세웁니다.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다. 버클리. 경험론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한 철학자. 내 눈앞에 없다고 애인이 사라질까? 이번 주제입니다. 버클리는 로크를 비판합니다. 로크는 대상의 성질은 모두 인간이 경험한 주관적인 것이라면서도 제일 성질만은 물질 자체에 속하는 객관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버클리가 보기에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경험되지 않은 성질이 있다면 그것은 알 수 없는 성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없는 성질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모르는 것을 안다는 말처럼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분명 경험하고 있는 무언가의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 무엇이 남을까요? 지각하는 정신만이 남습니다. 정신은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데 정신마저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버클리는 물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각된 것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소 황당하게 보이는 결론인데 버클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초에 근대 철학이 당면한 문제는 주체와 객체 사이에 진리를 판단해줄 제3자가 없다는 것이죠. 중세에는 신이 그것을 보증해 주었지만 이제 신을 배제한 상황에서 물질적 실체를 인정하면 그것이 지식과 일치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예 없애기 위해 버클리는 하나를 없애버립니다. 로크가 남겨둔 물질이라는 실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버뜩 존재하는 것이 오직 지각된 것이라면 지각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 라는 의문이 듭니다. 버클리는 내가 방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내 방 안에 존재하던 사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그것들을 지각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애인과 헤어져서 작별 인사를 한다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버클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성직자로서 당시 자연과학의 등을 놓고 판치던 무신론, 유물론에 대해 기독교를 옹호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각해 주시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각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이 지각하고 있고 설령 모두 잠들어서 아무도 지각하지 않을 때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사물을 지각하고 있으므로 사물은 계속해서 자기의 존재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사항.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각된 것뿐이다라는 버클리의 결론은 결국 관념론으로 빠져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로크와 버클리, 훔을 경험론자로 알고 있는데 버클리가 관념론자라는 사실이 의아합니다. 답변사항. 정신이라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버클리 주장을 보면은 그는 분명 관념론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버클리는 노크가 남겨둔 물질이라는 실체를 제거합니다. 그러고는 정신과 정신이 지각한 것만을 세상에 남겨두었기 때문에 관념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보편 개념은 이름일 뿐이고 개체만이 실제한다는 유명론과도 다릅니다. 버클리는 개체의 실제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유명론을 부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짧지만은 많은 내용이 함축된 것 같습니다. 버클리 편이었습니다. 태백산지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크와 버클리 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